안녕하세요. 예. 백유식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특별 경영 성과 그 문제가 지난 7월 달에 굉장히 사회적인 화두였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들한테 110조 정도를 나눠준대요. 그래서 사실 뭐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는 특별 경영 성과급만큼이나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 문제 제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 오늘 순서는 삼성전자 좀 넘겨주세요. 제가 못 넘기죠. 네네. 어, 제가 SK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성과가 합이네요. 거기다 조금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사간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기업 가버넌스 문제가 있고요. 성과가 배분의 분배 전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경영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실패론이 있어요. 3대 실패론이.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향후에 이제 이 과제가 어떤 게 있을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처리해야 할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그 노조의 특별 경영 성과금 문제는 과거에 이제 초과 성과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특별히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이제 성과급 문제가 제기됐는데 한 세 가지쯤을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특별 경영 성과급이 노제 교섭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경영 성과급 문제는 그동안 뭐 보너스라든지, 보너스도 이제 성과급으로 보너스를 주던 거를 이제 고정 성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교섭을 했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 지금 이거는 기존에 성과급이 있었는데 또 특별히 추가로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사실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걸 별로 다투지 않았어요. 이미 이번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 가지고 다시 문제제기 법적 논란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용노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특별 경영성과 교섭에 조정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뭐 파업을 가느니 마느니 이걸 많이 줘야 하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장관이 이걸 조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목적인 성공을 했어요.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섭 결과가 우리나라 노사하니까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볼 때는 이게 잘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노조가 만약에 파업에 돌입했더라면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파업에 돌입했으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조나 경영진이 책임론이 부상이 되면서 이번에 타결된 특별 경영 성과 결과는 다른 결과를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됐을지는 안 가봐서 불확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원래 15%를 요구했는데요. 영업이익의 뭐 10%, 10.5% 정도를 지급을 명문화했죠. 그리고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했고, 기존의 초과이익 분배금의 기준이나 한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10.10%를 성과급 지원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일회성이 아니고 향후 10년간 유지했고, 하기로 했고, 기존 연봉의 최대 50%를 상한선을 전격으로 폐지한 거죠. 그래서 역대급 실적 시에는 성과급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구조가 돼 있고요. 1인 평균 1억 원 안팎 또는 수억 원, 25년 이미 1인당 1억 원 정도의 그 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초황으로, HBM 초황으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1인당 뭐 많으면 6억 원 정도, 이런 수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때 그 SK 하이닉스가 이미 그전에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한 삼성전자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인력 유출이 방지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한 게 80%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향후 2년간 10%씩 분할 지급하고 거기다 기본급 6%의 기본치고도 크게 향상이 되는 이런 내용이 더해지면서 사실 이게 얼마를 받고 어디가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기도 만만치 않은 이런 어떻게 보면 상황을 초래한 가운데
여러 가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굉장히 하여튼 논란이 이루어져 있는데 논란인 것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원래 그 노조 요구는 영업이익이 15%고 상한선을 폐지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노사가 특별 성과급의 체계를 신설하고 자사주 지급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EVA 대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DX 부분에는 전체 직원이 5만 명이 좀 넘고 거기는 OPI라고 기존에 있었던 초과이익 성과급을 적용해서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공통 조직 지급률은 요게 이제 메모리 사업부 지급률 70%. 요건 사실 DS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적자 사업부는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DS 부분이에요. DS 부분, DX 부분이 아니라 기존 그 DS 부분은 결국 반도체가 있는 쪽인데요. 이익 배분 무대를 적용해서 영업이익의 10.5%를 나눠주고 했는데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해서 목표 달성 장려금이라 해서 1,000만 원이 있고요. 거기다가 초과이익 성과급이 약 5천만 원 정도, 개인 연봉의 50%의 상한선을 유지하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특별 경영 성과급을 별도로 신설해서 반도체 영업이익 10.5%, 실적을 연동해서 보상 요구를 한 걸 관찰해서 향후 10년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향후에 DS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달성할 때 연 단위로 그때 하기로 했고요. 2029년부터 2035년 사이에는 100조 원 이상 달성 시에 지급한다.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냥 조건이 아니고. 근데 200조 원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 이게 달성이 가능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DS부의 영업이익이 143.7조 원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DS부는 단독으로 연간 250에서 300조 정도의 영업이익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300조 원 달성 시에 특별 경영 성과급에다가 OPI 기존 성과급제도 유지가 되고 그 메모리 사업부는 약 6억 원 정도 받게 될 것 같고 근데 특별 경영 성과급은 전액 주식으로 지급하되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 3분의 1은 1년 뒤에 가능하고 3분의 1은 2년 뒤에 가능한 이런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OPI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사업부별로 2025년에 2026년 1월 달에 지급한 OPI 초과이익 그 성과급 지급한 걸 보면 DS 부분 반도체가 47%, CS가 11%, DX 부분이 MX 뒤에 나오는 50%, VD라고 요게 비디오인가? 버철 이게 주로 이제 어디야? 저쪽 칩이나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이 12%.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각 부분별로 다릅니다. 생산기술연구가 36%, 뭐 하만협력, 경영지원, GMO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각 달라요. 이게 26년 1월 30일 날 지급한 걸로 돼 있고 2026년도에 OPI 지급 예상률은 메모리 사업부가 5천만 원이고 DS는 적자 부분이나 이런 데 0원이고 즉 흑자를 낸 DX 부분 사업부는 5천만 원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다시 너무 두 개를 넘어갔어요. 이 삼성전자 조직도를 보시면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저도 이걸 몇 번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DX 부분 쪽이 5만 1,000명이고요. 그 중에 모바일 쪽이 2만 1,000명이고요. 디스플레이 쪽이 8,500명,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즉 가전 쪽이 9,500명, 네트워크하고 의료기 사업부가 4,500명, DX 공통 한국 총괄이 7,300명,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로벌 마케팅, 생산기술연구소, CA센터, 하만햄티, 법무팀, 뭐, 품질, 혁신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된 데 DS, 지금 반도체 쪽이, 그 중에 메모리 사업부가 이게 7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메모리 사업부가 2만 8천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가 팹리스 설계하는 데 이게 1만 명 정도 되고요. 그 HR 칩도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18,000명이고, 여기는 별로 돈을 못 벌고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키워나갈 사업부예요. 그리고 공통 지원 조직이 2만 3천 명이에요. 여기는 글로벌 제조 및 인프라 총괄이 있고, 종합기술원이 있고, 그다음 패키징이 있고, 경영 전략 담당, 반도체 연구소, AI, CSS 뭐 이런 게 있는데 각각 얼마인가를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안 나와요. 회사 비밀인가 봐요. 조직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좀 아시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번에 6억 원을 받는 쪽은 메모리 사업부 2만 8천 명만 받습니다. 이게 다 7만 8천이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뒷부분 보겠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영업이익 1분기, 2분기, 상반기 누적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DS 반도체 부분 쪽에서는 메모리 쪽이 146.7조가 나고요. 시스템 LSA하고 파운드리는 3조 적자예요, 적자. 근데 여기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새로운 개발을 해요. 그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 데는 지금 적자를 벌어 투자를 해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스로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서 굉장히 자기 논리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이익이 났는 데만 만약에 이익을 분배하면 향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잠재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때 여기는 손해란 말이죠. 여기 손해를 보면 이쪽은 손해 보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밖에 못 받아요. 조금밖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키워야 할 부분이고 여기에 우수한 사람을 유치해가지고 계속 개발해야 하는데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좀 나오고요. 삼성 DX의 디바이스 부분에는 약 2조 정도 흑자 났는데요. 그 모바일 쪽이 2조 정도고 디스플레이가 1.1조가 정도 됐는데 다른 쪽은 또 적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영성과급 예상 액수를 보면 메모리 사업부가 특별 성과급 지원의 60%를 여기에 배분하는데 가장 높은 지금 측정됐어요. 거기에서 60%를 그러니까 아까 10.5% 60%를 여기다 메모리 사업부에 주고요. 40%는 이쪽 디지털 이쪽에 메모리 사업부가 있는 이쪽 DS 부분에 공통으로 배분하기로 했어요. 그게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는 60% 되는 게 3.9억 원이에요. 1인당. 거기다 OPI라고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게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DS 부분 공통이 좀 1억 6천만 원을 해가지고 이게 6억이고요. 적자를 보지만 DS 부에 공통을 하고 있는 게 1억 6천만 원인데 그중에 공통 조직이라는 게 아까 연구소 지원부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거기는 어, 지급률이 메모리 사업부의 70%가 2.73억 원이고요. 공통 부분이 약 1.6억 원을 가지고 연동해서 약 4.33억 원을 정도 받아요. 여기는 반도체 연구소를 포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인프라나 뭐 이런 쪽이 해당돼요. 적자 사업부가 있어요. 거기는 1.6억 원, 1억 6천만 원을 받는데요. 여기는 이제 DS에 속해 있지만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공통 부분밖에 못 받아요. 공통 부분. 재원의 40% 해당되는 게 그게 나누면 1.6억 원이에요. 근데 2027년부터는 DS부의 공통부 산출된 공통금 60%만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7년도로 기준으로 따면 9,600만 원 받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DX 같은 경우는 600만 원에다가 OPI, 성과급 추가 달성한 합치면 5,600만 원을 받아요. 요게 이제 이번에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 받게 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이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으로 그거를 좀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6억 원 받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올려주세요. 요 정도로 나눠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지금 메모리 사업부에, 그러니까 DS 부분에 메모리 사업부에 해당되는 사람만 회피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래저래 불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았을 게 얼마를 받냐 보면 그 위에 보시면 성과급이 6억 원을 받아요. 적용 최고 세율 구간을 지방세 49.5%를 새로 내요. 세금으로 내요. 그래서 예상 총 세금이 2억 8,800만 원이에요. 세후 예상되는 금액이 3억 1,13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주식으로 받아요. 근데 세금 내는 건 올해 내야 하는, 이거는 다 현금으로 내야 돼요. 이것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받는 건 주식으로 받고, 물론 이제 받아서 일부는 현금 3분의 1 가량 팔 수 있지만, 내는 건 한꺼번에 내야 돼요. 근데 내는 돈이 2억 8,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당장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6억이 다 현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돌아가고, 주식 가운데 3억이 3년치 나눠서 나눠지는데, 3분의 1은 내년에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팔 수 있고, 3분의 1만 팔 수 있는데, 세금 낼 돈은 거의 3억에 가까워요. DS 공통 조직은 4억 3,300만 원인데, 여기는, 세율 구간이 46.2에서 49.5%, 약 2억 380만 원 정도 내야 하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2억 2,9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게 돼요. 나머지 것들은 뭐 별로 계산할 게 없어서, 국세청은 주식을 받는 시점에 시가를 기준으로 받자마자 세금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요게 실제로 이 삼성전자 이번에 특별 경영성과를 받는 얼마를 각 분부별로 얼마를 받게 되고 얼마를 세금으로 내게 돼야 하고 이 세금 내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거죠. 정부로서도.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삼성전자를 봤는데 전체를 보면 삼성전자 글로벌 직원 수가 25만 9천 명이에요. 국내가 12만 4,563명이고요. 해외가 13만 4천 명이에요. 그제 제조분이 10만 2,512명이고요. 연구가 개발 부분이 8만 9천 명을 차지하고 사원이 15만 8천, 간부급이 9만 9천 명, 임원이 1,427명이요. DS분이 5만 명, 7만 명이 넘고요. 메모리 사업부가 이렇게 되고 어, 뭐 아까 이건 한 거고 그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2만 1,000명이고 그거를 DS 부분하고 각 직원별로 나눠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DS 부분인데 그 가운데 사업부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또 달라진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이번에 10.5%가량을 이제 삼성전자가 이거 받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난번에 앞에서 얘기했던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받아서 이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만든 거예요. 그래, 그 노사관계에서는 패턴 세트라는 게 있어요. 선례를 만든 거야. 일정한 패턴에. 미국이 교섭이, 미국의 자동차에서 교섭이 포드에서 교섭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서 뭐 5% 인상했다 하면 GM이나 크라이슬러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턴 교섭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SK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가 이거를 교섭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적어도 대기업에서는 향후에 이런 교섭 체제가 정착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 이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완성차에서는 대기업 노조들은 앞으로 이익의 10에서 10%가량을 당연히 자기 몫을 요구하는 흐름이 대조가 돼가지고 향후에 이게 정착되고 이거 가지고 싸울 거다. 그리고 이 중에 적지 않게 회사들이 이걸 나눠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완성차나 모빌리티 쪽에서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현대차 기아는 30%를 지급하라고 하고 있고, 기본급 15만 원에다가 상여금 750, 800%가 이미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파업 찬반표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죠. 매번 계속 파업하는 게 아니라 4시간씩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임금 월급제하고 정년 연장 AI가 도입되거나 지금 로봇이 도입될 때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거 연계해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나 석유화 같은 경우도 성과급 모델로 이를 그대로 이식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경쟁사 하이닉스도 이번에 좀 다르지만 60%를 주식으로 주기로 하고 타결을 했죠. 그러니까 또다시 SK 하이닉스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익 배분 교섭 방식을 어떻게 확인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의 특히 임금 교섭에서 문법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임금이 높은 대기업이나 이런 고임금 노동자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건 대부분 대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도 수익이 많이 나지도 않고,
우리가 임금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 이 수준을 보면 대기업하고 소기업하고 격차 중에 상당 부분이 성과급, 성과급 격차가 상당히 커요. 기본급 격차도 있지만 성과급 격차가 우리가 노동부나 이 통계를 이용해서 보면 성과급 격차가 전체 격차 중에 약 반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과급 격차가 더 커지니까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뒤로가 거꾸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앞분에 얘기했던 자동차나 뭐 IT나 이런 쪽만 그런 쪽만이 아니라 이제 IT 업까지 확산되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의 10에서 13에서 15% 명문화하기를 요구했고 여기도 계속 뭐 추정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이버도 이제 5.3%를 잠정 합의했는데 하반기 협상에서 이익 배분 요구는 다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삼성 노조의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노조가 서로 연대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 협상에는 네이버 노조위원장이 참여하고요. 네이버 임금협상에는 카카오 지회장이 참여해가지고 서로 같이 이걸 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과급, 특히 경영성과급 관련해서 이걸 점점 더 이런 걸 요구하게 되고 이게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경영계 쪽에서는 성과급은 근로계획과가 아니라 하는데 단축해서 대상도 아니고 이미 이걸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 대기업이 그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고요. 이걸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아마 법에서 이거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다. 앞으로 임단을 할 때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높은 영업이익들의 일부를 나눠 달라는 분배 투쟁이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보면 보상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인식이나 집단 행동 앞에서 말한 것처럼 1.6억, 4.3억, 6억 원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DS에 있는 DS 사업본부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업부에 따르게 받고 있고 DX 같은 경우는 약 600에서 700만 원 받는데, 물론 여기다 이제 아까 OPL까지 합치면 5,600만 원까지 받는데, 이게, 아무리 그동안 경영 성과에 따른 차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직원들의 상식을 넘어선단 말이죠. 특히 이제 과거 반도체가 조 단위로 적자일 때, 갤럭시나 완제품이나 뭐 가전 이런 쪽으로 돈을 벌어서 사실 회사 전체 실적을 지탱했고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돈 가지고 투자를 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드먼 같은 걸 마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DX 임직원이나 아니면 DS에서도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서는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게 공정한 거냐? 이런 게 이미 뭐 삼성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X 부분에서는 3회 인트라 프로필 분으로 같은 회사면 같은 권리를 우리가 보장받아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연봉 계약에 서명하는 걸 거부하고 있고, 뭐 이런 온오프라인 시위를 하고 있고, 사장에 대해서 직격으로 뭐, 하여튼 비판하고 있고,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사업부나 반도체 부서 쪽에서는 전체 직원들과 이 정도로 많이 할 수 있으면 이직하겠다. 회사에 대해서 정리미가 떨어진 거죠. 그 노동조합도 초기업 삼성전자 지부에 대해서 17,000명이 탈퇴하고 동행노조, 완제품이나 아까 DX 중심 여기는 26,000명이 급증해서 초기업 이번에 교섭을 했던 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했어요. 원래 과반수 노조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쪽에 있는 노조가 이번에 초기업 노조한테 밀어줘서 그쪽이 교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쪽이 이제 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하면서 향후에 이번에는 이쪽 초기업 노조가 따로 하겠다 하는데, 따로 하게 돼도 골치 아파요. 따로 하게 돼도.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노조가 이제 과반수 노조 지위를 유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번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가 했던 거를 무효화시키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노조 내부의 집단 이기주의가 심화되고요. 노노 같은 게 표면화되고 교섭 체계가 해체될 위기가 됐는데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가 이걸 합의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하고 이거를 어떻게 봉합하는 문제도 삼성전자 경기도 굉장히 큰 과제를 안고 있고 쉽게 이게 아무리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별 노조 체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화돼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까지 드러난 건데 90년대 이래 산별 노조가 있었어요. 근데 산별 노조가 여전히 무의미한 산별이고요. 사실 교섭은 기업 수준에서 했어요.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거든요. 조합비 사용이나 징수, 노조 의사결정도 기업별 노조가 알아서 한 거고요. 여기는 정규직만 조합원을 수행했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가입이 배제된 거 대부분이었고요. 이번 사례가 드러난 것은 초기업별 노조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 사업부별로 매우 큰 격차의 성과급을 결정했어요. 이걸 인정한 거예요. 기업별 노조인 초기업별 노조가 내부 사업부 간의 격차를 확대를 주장하고 수용한 이런 결과, 다른 기업 내에 있는 다른 노조가 이탈한 건 물론이고 기업별 노조 내부에서 더욱 갈라지는 계기가 된 거고, 복수노조의 존재로 기업 내부에서 노동자 이해관계가 분비된 거죠. 이번에 초기업 노조는 제가 보기 심하게 얘기해서 떴다방 노조 비슷해요, 사실. 이번에 이걸 위해서 일시적으로 뭉치고 힘을 발휘한 건데, 여기는 이번에 향후에 이런 식의 노조가 만약에 이익을 보장을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내부의 연대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떴다방 노조 비슷한 거에 같이 몰려서 이번에 같이 모여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익이 서로 갈라지니까 쫙 갈라진 거예요. 그 노동자 측의 분파적인 이익 축으로 쏠린 거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의 궁극적인 규절인지 아니면 우리 87년 노조 체제가 기업별 노사관계에 기초했는데 이게 종말적인 한계인지 향후에 87년 노사관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과제를 줍니다, 크게. 우리 이미 노조가 기업별 노조 대표에 기업별로 정규직, 비정규직, 사업 부문별로 복수노조, 외국인 뭐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고 잘라져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시장의 분절화 구조가 고착되고 신규 채용 감소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큰 이익을 내지 못하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어도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요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걸 요구할 수 있는 데가 대기업 중에 이익을 많이 내는 이런 노조들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격차가 더욱 분절되고 확대되는 이런 가능성이 크고 청년들은 이제 대기업 중에서 이익을 많이 내서 높은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곳에 쏠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시큰둥하게 외면하는 이런 게 더욱더 심화되고요.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자동화 설비나 로봇, AI 조업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해당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이 감소하고요. 그 노조가 의도하거나 예상한 결과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제 그동안 노동부 고용태별 근로시세 조사를 이용해서 보면 기업의 규모별로 빨간 게 300인 이상입니다. 300인 이상. 우리나라 임금을 2006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해 보면 격차가 그대로 똑같은 비율로 유지 확대되고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이쪽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이걸 더 확대 키우는 이런 효과를 발휘하겠죠. 이런 기업 규모를 이미 우리 사회에는 우리 기업의 안에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이런 2024년까지거든요. 2025년도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 2026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확대되는 이런 결과를 낳아서 굉장히 암울한 전체적인 거시 노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청년층이나 이런 쪽에 노동자의 심리적인 효과도 굉장히 큰데요. 노력과 보상 인과관계가 없어지면서 신문적인 박탈감이 확산되는 게 아니야. 삼성 하이닉스가 1억 원 정도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DX가 6억 원, 5억 원 성과급을 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하이닉스는 이번에 또 추가로 됐죠. 아까 이번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좀 분석해봤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청년 세대와 직장인 사회에 상당한 심리적인 동요나 혼란이 야기된 것 같아요.
직장의 노력을 통한 계층 상승이나 뭐 이를테면 승진이라든지 전진적 보상이라는 관행이나 인식을 파괴한 심리적 기폭제가 됐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이나 학력, 전공을 가진 직원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막대한 도전을 받다니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인식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죠. 블라인드라든지 에브리타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성과 격차가 단순히 소득 격차를 넘어선 인생 역전, 신분 이동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신분제적 질서 안으로 진입하는 게 오히려 성공 조건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공허감이나 무력감 이런 게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고요. 기왕에 취업하려면 무조건 대기업 그중에서 반도체 대기업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종사를 해도 대가민집에 종사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자조가 섞일 정도로 이런 얘기고요. 취업 재수,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취업하기 위한 취업 재수가 더 확산돼서 청년들이 열감도 크고요. 다른 데 가서 가는 사람들. 이런 게 더 청년의 노동관을 왜곡시키고 이런 것들이 참 앞으로 걱정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노조나 소액주주, 경영진 간에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쪽에 600만이 넘대요. 삼성전자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260만이 되고요. 주주가. 국민주의 국민 사실. 여기가 노동조합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뭐 많이 그 주주들한테 배당금이 가면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에도 그렇게 노동조합도 많이 가져가고 그쪽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 양쪽이 싸움을 함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연히 생긴 이런 초과의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논의 되기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양자한테 이게 배분되분이 가지고 어, 결국은 이게 노동조합하고 주주들한테만 이익하는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효과를 낳지 않는가. 이게 거버넌스 문제도 굉장히 리스크를 제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거는 이제 경영진의 전략 관련해서 노조의 의무는 기존 경영진의 사업별 차등 관행을 수용하는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노조에 대해 비판도 얘기했지만 노조가 모든 노사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용자가 결국 주도권을 가져요. 그 마지막 결정하는 건 사용자입니다. 그동안 경영진은 사업본부의 실직에 따라 차별적인 성과급 지급을 해온 관행이 있었어요. 노조는 그 관행에 따라 탈락한 거예요. 특히 이제 노조는 이번에 메모리 사업부가 특히 이걸 많이 받으니까 그쪽이 더 세게 한 거죠. 그 회사가 그동안 해온 걸 극단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어, 이게 부분별 투자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DS 반도체는 투자액이 266조고요. 영업이익이 114조였습니다. DX와 디스플레이는 합치면 43.5조를 투자했고 80조 정도를 이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는 사실은 그동안 투자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영업이익보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 빌리고 이쪽 DX나 디스플레이 번 돈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당장 실적을 내는 메모리하고 아직 적절한 미래 성과가 기대되는 사운드리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할 때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냐 이런 걸 근본적인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려했어야 할 이해관계가 500만 주주, 하청의 공급기업 문제, 연구업의 인재, 정부, 한국전력, 공장 소재 주민, 지역 주민 뭐 이런 쪽도 있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좀 뭐를 좀 못한 걸 아쉽냐면 저는 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경영진이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기술 혁신에, 최첨단의 기술 혁신에 대한 그 산업이에요. 이쪽에 보다 과감한 투자 계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과감한 투자 계획을 좀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해서 가스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송전 발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일부는 해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 가스 발전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하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나 송전 발전 기타 비용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한전이 못 합니다.
한전이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정부가 다, 이거를 저는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투자를 몇십 조를 하는 것을 했어야 생각해요. 그리고 반도체 초격차 인지와 파운드리 추계에 필요한 세계적인 인재 확보를 위해서 이것도 한 20조, 30조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나 소재 생산을 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를 생산한 국산연료요. 전 공정은 15에 15%고 후공정은 3, 40%가 안 돼요. 밖에 안 돼. 전체도 평균 20%밖에 안 돼요. 이게 1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반도체 장비 구입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서 상당 부분 나가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청업체, 여기 말고도 하청업체 쪽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중에는 최저임금 반도가 많아요.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미래 불경기를 위한 안전기능 확보,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도 AI 초과이익 기업 과세에 대한 논의를 트럼프가 국민한테 환원을 한 문제는 12개인가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을 모아서 요거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삼성, 환경만 나온 삼성전 경영진이 전력 전환에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무노조 공공의 포함한 온갖 수단을 통해서 노조한테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노동계다 이재관리 전략은 2018년 이후에, 기존 기존의, 노무팀들이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받은 이후에, 결국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이 별 바뀐 것 같지 않다. 외부 환경이나 노동시장 변화, 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현상 조건에 은근으로 대응한 결과 삼성전자가 결국 한국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에 합의하게 되는 뭐 이런 게 1등 공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의 1인당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뭐, 현대 자동차가 높다가 2009년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초월했다가 다시 2013년부터 삼성전자가 초월했다가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초월하는 이런 긍정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들 사이에 사실 조율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 노조나 아니면 인재 확보라 해서 경쟁적인 노력을 좀 어떻게 보면 인재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금을 올려주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 대기업이 꼭 우리한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대기업이 노동시장 전체, 거시적인 노동시장 전체 조율하기 위해서 대기업 임금이 높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근데 우리는 하여튼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고 노동조합이 교섭도 있는 것도 있지만 소위 대기업들 간의 상호의 어떻게 보면 거시노동시장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결국 블라인드 등 온라인의 정보가 확산되면서 소통 매체가 확산되면서 순식간에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게 보면 초기염도는 2025년 10월에 8,352명에서 2대 집행부 출범 이후에 12월 달에 5만 명을 초과했고요. 2026년 4월 달에 7만 4천명, 7만 6천 명. 그리고 5월 말에 6만 8천 명, 6월 4일에 5만 8천 명, 그래서 과반수로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따따방 노조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들어갔다가 또 줄어들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이런 것들의 역동적인 노조의 변화나 이런 거에 굉장히 무력했던 거죠. 넘어가십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영적 부재 가운데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반도체 영업 이익하고 반도체 시설 투자, 그다음에 모바일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얼마나 이익을 받았고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를 다 따져봤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00년대 초반에 26조고 투자액이 22.2조였어요.
2025년부터 29년까지 25조였고 27조였고 투자액이 2015년부터 10년부터 24년까지는 37조 이익이고 65조를 투자했어요. 훨씬 많이 투자했죠, 그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119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101조 정도를 투자했어요. 19조 정도를 더 이때는 이제 반도체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효과를 봤죠.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113조를 이익을 봤는데 266조를 투자했어요. 이때 주로 메모리 쪽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이렇게 반도체 메모리 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줘도 되는가?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미 나온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다른 쪽에서 이익 난 게 꽤 많거든요. 삼성전자를 떠받들었는 게. 이게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의 어떻게 보면 무능이고 전략 부재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세 가지가 삼성전자 경영 전략 실패론, 노조 책임론, 시스템 실패론 세 가지가 있는데, 최고 경영진이 경영자 실패론은 반도체의 기술 장기 로드맵과 거시경제 환경 예측에서 실패한 상태에서 노조의 파업 압박에 직면하자 원칙 없는 임기대행변식 보상안을 도출해서 기업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 HBM 등 차세대 기술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호황기 천문학적인 보상이나 불황기 보상이나 소멸의 극단적인 변동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걸 자초함으로써 내부 신뢰 구도를 붕괴시켰다. 만성 적재의 비메모리에도 같은 보상한 이유로 1.6원의 특별 성과급을 약속했다. 이거는 소위 그 경제신문에서 얘기한 거예요. 만성 적재를 하더라도 향후에 이쪽이 미래의 먹거리면 이쪽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계속 당분간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에다 만약에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다른 쪽에 주고 이쪽에 사람이 붙어 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런 비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경제심의 비판도. 실적이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실적이 있는 것들을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전체 역사를 보면 이런 얘기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임승차 편향에 도덕적 회의한다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경제신문의 단기주의나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바라보고 하는 거죠. 다만 이 견해는 이런 경제신문의 견해는 반도체 적자기에 스마트폰이나 가전 캐시카우로 투자를 지속해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걸 무시하고 파운드리가 TSMC급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유치 보상해야 한다고 강구하고 있다. 오히려 경영진 전략 부족을 비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노조 책임론은 노동자비 기업의 장기 생존이나 대외 산업 경쟁력 안중에도 없고 극단적 실리주의와 이기주의적 벼랑급 전술에 매몰돼서 사회적 갈등을 최악의 국면으로 밀고 나갔다. 그래서 다운사이클의 적자나 자본 투자 손실 리스크는 주주들한 사채권을 온전히 전가시켰다. 흑자 시 세전 영업이익의 12%의 무조건 성과급 지원으로 자동 할당하는 정밀 배분제를 고집하고 있었고, 뭐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리고 영세나 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나 이런 임금 불편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연대정신.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어떻게 보면 연대를 언제 이쪽에 경제신문 같은 얘기를 했는지 일부는 맞긴 한데 어떻게 보면 노조한테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영진 책임론하고 노조 책임론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겨울을 놓고 볼 때 경영진 책임이 훨씬 더 큰 거죠. 결국 노조의 전략이나 행동은 삼성전자 무노조 전략이나 사업부별 성과급 제도 젊은 층의 단기적 이익 추구 결과 마무리 결과를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에는 넘겼어요. 시스템 실패론인데요. 경제 주체들의 잘잘못 따지기 앞서 한국 특유의 기업별 노소 관계나 경직된 성과급 제도, 그 다음에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결합돼서 나쁜 구조적, 설계적 시스템 붕괴로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랜 문호조 경영이나 기업 중심의 노소 관계, 이들의 조율 능력 부재, 실리 중심의 청년수가 시스템적으로 결합된 결과 아니냐. 현금 위주의 보상 체계나 연봉 50%라는 자의적인 OPI 상한제 설계한 거,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호황기에 과소보용하고 불황기에 보상이 급락하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문제였다.
기업 조직의 시스템 한계는 이질적인 DS 부분과 DX를 하나의 지배구조에 묶어놓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업황의 불일치나 내부 박탈이나 내부 균열을 예방할 정교한 보상 조율 시스템이 없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잔이익이 1, 2차 딥테크 협력업체 성격 순환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공유제마다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실패보다는 뭐 인사 보상의 한계를 보는 게 타당하지만 기업 시스템 간의 조율 실패 지점은 타당한 점이 있다. 그리고 대기업 노사의 참여적 대타협이 노동시장의 삼중적 구조 양극화로 고착화되고 사회 통합에 기반한 사회적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로 귀결됐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시스템 실패론이 일리가 있는데 다 이렇게 놓으면 사실 주체들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묻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어, 삼성자 경영, 작게는 이제 SK 경영진이 성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실패한 게 향후 노동시장에 노사한 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삼성자 내부는 분열되고 노사관계 대응 전략이나 SK 하이닉스 노사관계 대응 전략에 대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이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업적인 물이니까 이미 새로운 길을 뚫었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패스 브레이킹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영진의 실패고 시스템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주자본주의나 뭐 이해관계 자본주의냐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촉진하는 문제 기업들 간의 다양한 조율 기제 즉 SK가 했던 게 왜 삼성이 따라가냐 이걸 좀 조율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조세나 노동시의 격차 완화하는 거, 노사관계 시스템 개혁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번에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뒷부분에 넘어가서 제가 약간 대안으로 생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세 가지 정도를 좀 대안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개는 이제 첫 번째가 해당 기업의 미래 관련 장기적 그 전략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거. 첨단, 어떻게 보면 최첨단,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 기술혁신이나 연구개발 투자 계획들을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좀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좀 앞서서 돈을 그쪽으로 좀 썼어야 하는 게 아니냐. 주주들이나 이 성과급으로 주기 전에 세계적인 연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이걸 통해서 초교업차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서플라이 체인의 장비나 소재를 생태 혁신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미래 불경기에 대비해서 안전기금 같은 걸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요것들이 이제 한 개 경영진이 이렇게 이윤이 많이 났을 때 선제적으로 어디다 투자를 했을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주들한테 돈을 주거나 근로자들한테 아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나눠주기 전에 이거를 좀 많이 했으면 결국 주주들한테 나눠줄 것도 줄이고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나눠줘서 온갖 사람들이 다 그 언해피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걸 예방할 수 있어서 이걸 못한 게 아니냐. 두 번째, 초과이익세 부과를 통한 난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초과이익에 대한 목적세를 신설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목적세를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처를 명시할 수 있겠다. 초과이익제를 특정해서 가령 반도체 발전 설비를 건설하거나 용수 확보, 연구개발, 청년고용 정책. 이를테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초과이익 목적세를 만들 수 있었다. 초과이익 어디에 쓸 건지 사회적 공론화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을. 두 번째는 이제 법인세 소득 구간 중에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최고 소득이 3천억 원이고요. 25% 정도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구간을 한 6, 7단계로 구분해서 7단계는 100조 이상을 버는 기업에는 35%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하면, 그러면 35조를 좀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정부가 SK나 하이닉스에 지원한 반도체 지원업이나 공제액 중에 이 소득에 따라
최대 7, 8, 90%까지 거꾸로 반환받는 방안.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영국에서 윈털 텍스 초과이득세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걷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요. 북유럽 석유 위기 때 북해이전에서 가스를 생산한 영국의 에너지 회사들이 막대한 이익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 가스가 안 들어오면서 가스하고 에너지까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에너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막대한 이익을 올렸는데 이거를 에너지 프로핏 랩이라는 세금으로 거뒀어요. 2022년, 2024년까지 잇따라 도입해가지고 기존에 이미 40% 세금을 부과했는데 여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법인세를 40%를 부과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25에서 30%, 38%까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어요. 발전 회사도 굉장히 이익을 많이 냈는데 45%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3년간 196억 파운드를 징수했어요. 근데 당시에 영국 정부 가스 폭등, 가스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에 에너지 서포트 스킴이라는 걸 마련했는데 그때 1년에 지출한 돈이 511억 파운드였어요. 그것의 16.7%밖에 안 돼요, 이게. 거둔 게. 이런 실적이 있는데 이게 2022년부터 걷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걷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 예인데 이런 것들 보면 우리도 좀 여건이나 뭐 배경은 다르지만 한번 이런 논의를 좀 본격화하는 이런 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제 제기하는 정도 거치고 그치고 이걸 하는 건 사실은 훨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공론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오늘 발제 마무리입니다. 일단 제가 제 소개를 잠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예. 저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자를 한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2년 정도 됐고, 주로 경제 분야만 주로 한 16년 정도 쭉 했습니다.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2월 3월부터 제가 좀 회사 일을 한다고 해서 저기 사장실에 있고요.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저기 또 이 저보고 토론을 좀 부탁을 해주신 분이 이제 발제해주신 이제 백유식 박사님이신데 제가 처음에 기자를 시작할 때 한 초기 한 3년 정도를 노동 담당 기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사실은 뭐 취재원과 취재하는 기자의 관계로 이제 겉은 돼 있지만 사실은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수락하게 됐고 또 이 오늘 다루는 주제 자체가 또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고민하던 주제여서 어, 토론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 대부분 뭐 공감이 되고요. 특히 이번 사건을 이제 개별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나 뭐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경영 전략적인 차원까지 두루 살피는 어떤 입체적인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도 읽었었고요.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에 있어서도 뭐 한국의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거버넌스가 결합된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이 실패라는 지적도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이런 공감을 전제로 해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저희 코멘트와 또 생각들, 고민들, 그리고 추가적인 논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이번 사안을 접근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 또 의문이 뭐였냐면 도대체 이 엄청난 이익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누구의 땀과 눈물에서 비롯됐는가라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원천에 대한 어떤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 보상의 한 형태고 그 보상이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의 문제와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기사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왜 일반 경영진 또 일반 직원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수를 받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실제로 보수의 차이라던가
그 보수의 책정 방식에 대한, 총수의 보수 책정 방식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그때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제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의 거래한 이익, 뭐 삼성전자 올해 한 300조 이익, 연간 기준으로 300조 이익은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게, 이게 성격이 뭐냐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또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먼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쯤에 그 삼성 경영진을 좀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당시 2월이니까 사실은 1분기 이익 규모가 거의 가늠이 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이제 1분기 이익 규모가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이익이 예상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다 파악이 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던 것이, 야, 이 정도 이익이 나올 것으로 언제쯤 눈치를 챘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시장에서는 그 정도 이익이 나올지는 대부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자니까 이게 가능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 12월, 10월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올해 들어서 돈을 벌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였고, 뭐 이제 그걸 설명을 했고 사실에 좀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내부자도 예상할 수 없던 이익이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연의 이익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우연의 이익이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익의 원천 또 기여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조금 실마리가 잡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우연의 이익을 보통 횡재성 이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수년에 걸쳐서 연구개발 투자나 뭐 마케팅, 생산에 그 땀과 눈물이 들어간 건 사실인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횡재성 이익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내부자의 어떤 노력보다 내부자의 기여보다는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이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의해서 더 큰 이익, 외부 변수가 그 거대한 이익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면 이익의 과실을 내부자가 향유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정당하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이제 그 거대한 이익 한 300조 되는 앞으로 될 이익을 가지고 뭐 배분을 한다면 통상적인 기업들이 이익이 발생을 하면 주주에게 좀 나눠주고 그다음에 저기 내부 유보해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임직원들의 어떤 임금 내지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이제 의문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배분 비율을 갖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타당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부분으로 고민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백규식 박사님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처음에 삼성 성과급 논란이 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뭔가가 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천에 대한 어떤 있었고, 근데 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또 고민을 해보니까 또 이게 쉽게 또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같은 토론에도 이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가 보니 이런 우연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배분해 본 경험도 없고 배분해 본 기업의 경험도 없고 사회적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도적 룰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 삼성의 경영진은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과세권이 있는 재정권이 있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되게 뭐 솔루션이 뭐냐고 하면 제대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뭐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일회성 과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또 확신을 또 갖기도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 쭉 이어져 오고 있고, 기업별로 이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그냥 삼성전자 경영진 단위에서, 뭐, 또 노사관계 차원에서, 뭐, 얼만큼의 어떤, 뭐, 성과급을 합의를 해주고, 또, 그에 준하는 규모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 제도가 된다거나, 룰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면 결국에는 이게 좀 더 안정적인 논의 또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논의가 되려면 결국에는 우연에 기반한 또 횡재에 가까운 거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합리적인 배분
합리적인 배분의 룰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 룰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고. 그 다음은, 이번 논의가 좀 더 까다롭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곳이 이게 내수 기업이 아니고, 그 수출 기업, 수출 부문에서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이 수출 부문일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영역이라는 것이 거의 국가 간의 대항전에 가까운 어떤 쟁투가 벌어지는 그런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상대가 있는 어떤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동해에서 유전이 발생하면 큰 소득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행제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좀 머리를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뭐 기자회견을 할 때 갑자기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할 때 쓰는 소재인데 웨이퍼라는 걸 딱 손에 들고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보면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가 일종의 이제 미국 정부가 국가적 산업으로 이렇게 또 부상을 시키면서 제도적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세제도 바꾸고 뭐 예산도 배분하고 지금은 뭐 트럼프 정부 와서는 더 이제 런 현상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 거의 관세 전쟁까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발생하고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상대가 있는 산업이고 그게 단지 뭐 글로벌 경쟁이라는 차원이 기업 간의 글로벌 경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와 정부가 개입하는 어떤 그런 산업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배분의 룰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걸 좀 쉽게 비관한 예가 법인세 부분을 보면 우리 세금 같은 경우에 보면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뭐 부가가치세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국제 조세에 가까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릴 수 있고 다른 나라가 낮추면 우리나라도 낮출 여력이 생긴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변수에 따라서 각국의 이제 그 어떤 조세 정책도 변화를 주는 거죠. 근데 소득세나 아니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고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세제 정책도 그에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법인세에 대해서 많이 손을 댄다고 할 때 지금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그 국가대항전이라 제가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이게 좀 참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한 현상 중 하나가 지금 보면 이제 지금 현재가 민주당 정부이긴 한데 그 진보 정부죠. 근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벌 기업과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정부 또는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회동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문제 있는 것으로 많이 바라봤고, 뭐 저희도 굉장히 비판의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현재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되게 작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부가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산업 환경이 바뀌었고, 반도체 산업은 특히나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경쟁하는 어떤 산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이제 제도를 이제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어, 그, 어, 사안 자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사태를 이제 엄청난 이익의 배분의 관점으로 보기보다 배분의 관점으로만 이제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배분 대상이 국가나 노동자 또는 주주나 협력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
자, 도대체 이거를 배분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느냐? 국가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또 사고를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오리무중이 되거나 그런 현상으로 좀 가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노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보면 이제 노조가 그 회사의 장기적 생존이나 사회적 격차는 안중에도 없이 이제 뭐, 자기들 이익만 챙겼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좀 많고 그런 측면들도 있죠. 그 박사님도 소개하셨지만 뭐 일부 뭐 경제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진영에서도 사실은 노조 책임 그런 부분에서의 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죠. 원래 노조라고 하면 사회적 연대나 아니면 좀 더 힘없는 곳에 대한 어떤 같이 동반자적 인식이 있을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좀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좀 공감은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생각이 또 다르게 측면에서 생각해 볼 지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실리주의라는 것을 이걸 이제 노조 형태를 단기 실리주의라고 한다면 왜 그런 형태가 폭발적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나? 아까 그 백유식 박사님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업 노조라는 것이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겼는데 갑자기 등장한 조직이 조합원이 갑자기 더 빨리 늘고 엄청난 이익을 따냈죠. 예. 그러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그런 현상, 어떤 폭발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난 어떤 전면화한 단기 실리지가 나타난 그 기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서서히 좀 누적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임금을 덜 받더라도 그 덜 받은 재원을 가지고 회사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 성장의 과실을 그때 같이 나누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지 뭐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니겠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때 최대한 받아가자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자기들만 생각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좀 제가 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점점점 연대의식은 사라져 가고 있었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각자 도생하는 문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강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바탕 속에서 이번 성과급 문제 또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노동조합의 어떤 태도를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각자 도생의 문화가 됐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코로나 직전까지 굉장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해왔습니다. 거의 1%, 2% 성장을커녕 한 1% 성장을 쭉 매년 해왔었는데 이 성장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이제 지금은 희생하고 나중에 이제 큰 보상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기대 속에서 어떤 일을 했다면 그런 경험, 성장과 성공의 경험 자체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깜짝 이익이 났을 때 또 다시 또 저성장에 갈 수 있으니 또, 최대한 받아가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더 공정하다는 또 생각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서는 자세히 쓰진 않았는데 박사님이 그 삼성 내부의 격차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차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보는 분들마다 좀 표현을 달리 하시긴 하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을 예전에 취재한 게 제가 한 삼성 비자금 사태 때였거든요. 그때가 한 2009년, 10년, 11년 이때였었는데, 15년 전이었었는데요. 그때 취재를 하다가 만난 이게 삼성 내에서 주로 부르는 좀 제가 참 생경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삼성에는 전자와 후자가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전자와 후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말입니다.
삼성그룹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다는 표현이었어요. 좀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에 소속되지 않는 다른 계열사의 직원들이 다소 자주 섞인 표현이 전자와 후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어떤 뭐, 그 반도체 부문과 또 그러니까 비반도체 부분 간의 어떤 박탈감이라고 했다면 그 전에는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그 밖의 계열사 간의 박탈감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이가 있었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내에서의 어떤 격차는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제도가 바뀌었는데 2015년 이전에 주로 나타났던 현상인데 삼성전자를 제수한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대졸 신입 공채를 뽑았는데 그때는 2015년 전에는 그 특정 부문별로 따로 뽑은 게 아니라 같이 뽑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각 사업부로 배치되는 구조였거든요. 마치 군대를 갔다가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는 형태였는데 그럼 어떤 이제 입사를 했더니 어떤 친구는 저기 돈을 잘 못 벌고 보상이 적은 가전사업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퇴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채에 다시 지원하는 현상들이 좀 적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1명은 10명 중 한 한 명 정도가 항상 그런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는 좀 그런 형태가 있었다고 해서 외국에서는 재수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 공채 재수자 재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뭐 이미 뭐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 그 삼성전자 내부의 격차는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번에 반도체 사업부의 예상 외에 큰 이익이 발생하면서 그런 격차가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죠. 아까 백유식 박사님 분석을 보면 가전사업부하고 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의 격차가 10배, 10배 정도 안 해요. 예, 그 정도니까 이제 또 그동안에 누적된 어떤 100배, 100배. 박탈감이 이제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10배가 있어요. 아니라 100배. 100배인가요?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니까 10배다, 그거 합치면. 근데 원래 10배죠. 600만 원인데 6억을 해서 100배나 됐어요. 5천만 원 빼고. 예, 그렇죠. 예. 그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직원 간의 보상 격차 때문에 이제 박탈감을 설명을 하긴 하는데, 삼성전자가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아까 전에 그 백유식 박사님이 보여준 어떤 조직도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뭐, 의료기기, 그 다음에 TV, 스마트폰,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없거든요. 없는 게 그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까 백유식 박사님 설명한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사이클링한 산업이어가지고 호황기와 어쨌든 불경기가 워낙 명확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 투자 재원을 마련할 때 다른 사업 부문에서 많이 끌어왔어야 했거든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사실은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1위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워낙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사이드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3, 4년 전부터. 어떤 거였냐면 기억을 하실 텐데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정부가 공동 발표한 것들이 뭐였냐면 파운드리 사업을 크게 키우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크게 투자를 하고 정부도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 봤더니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다른 업체가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의뢰받아서 이제 생산하는 거군요. 위탁 생산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데 또 위탁을 하는 곳이 그런데 미국 애플 같은 회사겠죠. 그런 회사들이 하는데 이 애플 같은 회사들이 삼성전자에는 이걸 위탁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라는 곳에 하는데 왜 그런 거 봤더니 그쪽에서 봤더니 삼성전자에게 자기들이 반도체를 의뢰를 하면 삼성전자 내부에 스마트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내에서 다양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사업부를 동시에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외부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 많았고, 그게 삼성전자의 위기론 중 하나로서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여러 사업 부분을 분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한때 한 3, 4년 전에 굉장히 길거렸었습니다. 시장 사이드에서도 또 다른 이유로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 부분을 이제 쪼개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문제가 지금은 이제 직원 간의 사업 부문 간의 이익 격차, 그에 따른 배분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누적이 되면 삼성전자 경영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사업적 이유에서든 아니면 그 노무 관리 차원에서든 이게 결국에는 분사를 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음, 네. 예, 좀 제가 조금 두서없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결국에는, 다시 총론 돌아가면, 거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의 경험이 이번에 처음 발생을 했으니까, 섣불리 어떤, 뭐, 법제화를 한다거나,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만든다기보다는, 일단 사회적 논의, 를 심도 있게 더 많이 진행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제도적 대안을 도출을 한다거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우연의 이익이 앞으로 또 계속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예. 지금은 또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이익이 발생할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한번 뜨겁게 타올랐다가 또 금방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또 조금 내심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부문은 올해나 내년이나 한 3년 정도는 이 정도의 한 올해 준하는 수준의 이익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일단 음, 또 논의를 하고 이런 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국회나 아니면 정부 사이드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이제 추가 세수를 통해서 뭐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뭐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기본 자산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뭐 신기술 분야의 어떤 산업적 생태계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부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쯤 되면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지금 뭐 우리 사회가 처음 맞닥뜨린 이런 행제에 가까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면 그 정답을 찾아가는 어떤 지금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 이, 이 우연히 거대한 횡재성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주주와 그다음에 임직원과 또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과 이익이 난 기업과 또 기업의 밸류체인에 있는 또 협력사들 간의 어떤 이익 배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과세의 문제, 그러니까 그 조세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국가, 뭐 사회, 주주, 임직원, 그런 내부 유보를 통한 투자, 이 전체의 어떤 이 배분 비율을 정하고 배분 전략을 정하는 어떤 그 균형점을 잘 찾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고, 예, 또 또 그 찾기 위한 산발적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한 100조 정도의 주주환원 정책이고 발표를 했고, 뭐 단기적으로는 올 3분기에 한 30조 정도의 어떤 주주 대상 배당을 한다고 했는데 왜 30조인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영업이익 10%를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이게 300조니까 10%면 30조잖아요. 그래서 노동에게 한 30조를 주고 주주들에게 일단 30조를 준다는 뜻인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비율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